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진성타워의 70층. 도시의 불빛이 발아래 융단처럼 펼쳐진 그곳은 인간의 야망과 기술이 빚어낸 결정체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차가운 위엄을 뽐냈고 그 안의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아 그 위를 걷는 사람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감돌았다. 김민주는 이 거대한 기계의 아주 작은 톱니바퀴였다. 그의 직함은 환경미화원. 사람들은 그를 청소부라고 불렀다. 매일 밤 화려했던 낮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건물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쯤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유니폼을 입고 삐걱거리는 청소 카트를 미는 그의 모습은 이 호화로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대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숙련된 장인의 정교함이 묻어났다. 한때 그의 손은 1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로봇의 관절을 조립했었다. 납땜 인두의 매캐한 연기와 기계유 냄새, 성공적으로 부칭된 기계의 조용한 허밍 소리를 기억하는 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은 그저 더러움을 닦아내고 쓰레기를 치울 뿐이었다. 민주는 회장 전용 라운지가 있는 70층의 복도를 묵묵히 닦아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뿐인 딸, 유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 중환자실에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딸. 삐,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이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 그의 과거, 그의 자존심, 그의 꿈은 모두 딸의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유나야, 아빠가 꼭... 그는 입술을 깨물며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적막해야 할 공간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끼는 소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다. 민주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아이가 있을 리 없었다. 경비팀에 연락해야 할까 망설이던 순간 울음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애처롭고 서러운 울음소리는 그의 발걸음을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끌었다. 소리의 근원은 회장 전용 라운지 안쪽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놓인 고급 벨벳 소파였다. 그곳에 6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릎을 감싸 안고 울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예쁜 원피스, 단정하게 핀으로 고정한 머리,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아이임이 틀림없었다. 진성그룹 박진우 회장의 늦둥이 외동딸 박소희였다. 민주는 사내 게시판에서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다. 아이의 옆에는 이상한 형태의 물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장난감이었다. 실제 나이팅게일 크기의 로봇새. 깃털 하나하나가 티타늄 합금으로 정교하게 깎여 있었고 각도에 따라 오묘한 빛을 뿜어냈다. 두 눈은 작은 사파이어로 만들어져 영롱하게 빛났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문 제작품. 박진우 회장이 딸의 생일 선물로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에게 의뢰해 만들었다는 그 유명한 장난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예술품은 망가져 있었다. 한쪽 날개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가느다란 다리 한쪽의 내부기어 몇 개가 부서져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민주는 직업적인 본능으로 아이를 지나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장님의 딸이다. 괜히 엮여서 좋을 것 하나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차마 그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제 딸
유나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카트를 세우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왜 울고 있니?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소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저씨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소희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의 선한 눈매와 따뜻한 분위기에 조금은 경계를 풀었는지 다시 끄끄 울기 시작했다. 나라애가 아파요. 노래도 안 부르고 날지도 않아요. 아이는 망가진 로봇새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라애, 날개라는 뜻의 예쁜 이름이었다. 아저씨가 한번 봐도 될까? 민준의 말에 소희는 망설였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민준의 눈에서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은 정중하게 두 손으로 로봇새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청소부 김민준은 사라지고 엔지니어 김민준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는 로봇새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상태를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깃털 사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내부 구조를 가늠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손상이 심각했다. 특히 다리 부분의 동력 전달 기어는 완전히 뭉개져 있었다. 단순한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특정 부위를 정밀하게 파괴한 듯한 흔적이었다. 이상하다. 이건 그냥 떨어뜨려서 생긴 고장이 아닌데.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날개 관절도 마찬가지였다. 연결 부위에 액추에이터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강제로 비틀려 있었다. 이 정도의 명품이라면 웬만한 충격에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터였다. 아저씨, 고칠 수 있어요.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민주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도구가 하나도 없어서 장담은 못하겠구나. 하지만 어디가 아픈지는 알 것 같아. 그는 주머니를 뒤져 클립 하나를 꺼내 끝을 뾰족하게 폈다. 그리고는 청소 카트에서 가장 작은 드라이버 비트를 찾아 손에 쥐었다. 전문 장비는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설계도와 수리 과정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먼저 뭉개진 다리 쪽의 작은 패널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예상대로였다. 여러 개의 마이크로 기어 중 동력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하나가 이가 빠진 것처럼 부서져 있었다. 그는 클립 끝을 이용해 부서진 기어 조각들을 섬세하게 제거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걸렸다. 아주 작은, 쌀알의 4분의 1 크기만 한 검은색 부품이었다. 원래 설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질적인 마이크로칩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감 부품이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손바닥 안에 감추고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수리를 계속했다. 그는 부서진 기어 대신 기능적으로 덜 중요한 다른 부위의 보조기어 하나를 빼내 그 자리에 옮겨 끼웠다. 완벽한 수리는 아니었지만 임시 방편으로는 충분했다. 그는 끊어진 내부 전선을 자신의 유니폼 명찰에 달린 핀을 이용해 아슬아슬하게 연결했다. 마지막으로 비틀린 날개 관절을 잡고 힘과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툭 소리가 나게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 모든 과정이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평범한 청소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이었다. 자, 다 된 것 같구나. 민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새의 머리 뒤쪽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눌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희는 숨을 죽이고 로봇 새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새의 사파이어 눈이 파랗게 빛나기 시작했다. 삐삐리릭 삐릭 맑고 청가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더니 나래가 고개를 들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꺾였던 날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펄럭였다. 완벽한 부활이었다. 와 나래. 소희는 탄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얼굴에 절망은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이 가득 피어올랐다. 아이는 노래하는 로봇새를 얼싸안고 뺨을 비비다가 갑자기 민준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한 아이여의 차원이 그의 다리를 통해 전해졌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소희야. 라운지 입구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외동딸이 낯선 청소부의 다리를 껴안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금 뭐 하는 겐가? 차가운 질책이 공기를 갈랐다. 경호원들이 민준을 향해 다가오려는 순간 소희가 아빠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아빠, 이 아저씨가 나라에 고쳐줬어요. 나래가 다시 노래해요. 소희는 자랑스럽게 작동하는 로봇새를 아빠에게 보여주었다. 박진우 회장의 시선이 아이의 손에 들린 로봇새와 무릎을 꿇은 채 어정쩡한 자세로 굳어있는 청소부 김민준 사이를 오갔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호기심. 고요한 라운지, 안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거대 재벌 총수와 초라한 청소부의 기묘한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진우 회장의 서늘한 음성이 라운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김민준에게 박혔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준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허리는 굽혀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울고 있기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변명이나 자기 방어가 아닌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건조한 톤이었다. 박진우 회장은 매서운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낡았지만 단정한 유니폼, 거칠지만 정돈된 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한 저 눈빛. 그는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다. 저런 눈은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아빠, 이 아저씨가 나라에 고쳐줬다니까요. 소희가 아빠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다시 한번 말했다. 박 회장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시선은 여전히 민준에게 고정했다. 고쳤다고 자네가 이걸...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담겨 있었다. 나라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최첨단 기술과 세계적인 장인의 예술원이 결합된 작품이었다. 내부에는 진성 로보틱스의 비공개 프로토타입 기술이 일부 적용되어 있었다. 고장이 나면 본사 연구팀이나 제작자 본인이 직접 와야 했다. 그런데 일개 청소부가, 그것도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고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한 건가 솔직하게 말하게. 혹시라도 다른 짓을 한 거라면. 박 회장의 말끝이 위협적으로 흐려졌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어들을 조합했다. 운이 좋았습니다.
잠시 살펴보니 내부 기어 하나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었고 작은 전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리를 잡아주고 임시로 연결했을 뿐입니다. 기어와 전선이라.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안아 내부를 뜯어보기라도 했다는 건가? 경호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패널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파손된 부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보통 장난감이 떨어져서 망가질 때 생기는 충격 흔적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아주 날카로운 무언가로 특정 부품들만 정확하게 끊어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에 박진우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정확하게 끊어낸 듯한 느낌. 그 표현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최근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미묘한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다.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이 아주 잠깐씩 먹통이 되는 현상. 중요 서류가 아주 미세하게 순서가 바뀐 채로 발견되는 일들. 너무나 사소해서 보고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딸의 로봇새가 그런 식으로 망가졌다. 박 회장은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자네들은 잠시 나가 있게. 하지만 회장님, 나가 있어. 단호한 명령에 경호원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라운지 밖으로 나갔다. 라운지에는 박진우 회장과 민준, 그리고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소희. 셋만이 남았다. 다시 한번 말해보게. 뭐가 이상했다는 건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던진 미끼를 그가 물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액추에이터와 연결된 주 동력 기어에 톱니바퀴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마모나 충격으로는 그렇게 부서지기 힘듭니다. 마치 펜치 같은 도구로 정밀하게 힘을 가해야만 가능한 파손입니다. 그리고 날개 관절을 제어하는 서버 모터의 전원 케이블 역시 칼 같은 것으로 예리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설명은 전문적이고 논리 정연했다. 박 회장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액추에이터, 서버 모터 같은 단어들을 놓치지 않았다. 저건 청소부가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민준입니다. 환경미화팀 소속입니다. 김민준. 박 회장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일부터 청소일은 그만두게. 시설관리팀으로 발령을 내지. 특별 기술직으로. 지금 받는 급여의 3배를 주겠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민준의 눈이 순간 커졌다. 급여의 3배. 그 돈이면 유나의 병원비를 감당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시험이자 감시였다. 자신을 가까이에 두고 정체를 파악하려는 의도. 과분한 제안이십니다. 회장님. 자네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뿐이야. 내일 아침 비서실로 찾아오게.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지. 박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소희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떠나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리고 김민준 씨, 오늘 자네가 본 것, 그리고 나와 나눈 대화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네. 내 딸의 장난감 수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박 회장 부녀가 사라진 후 민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바닥 안에서 아까 몰래 감췄던 작은 칩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다.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그 자신이 걸어 들어온 것이다. 같은 시각 진성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진성그룹의 2인자. 최태석 부회장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보안실장인 강기택 이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래서 회장님, 따님의 장난감을 고친 자가 일개 청소부란 말인가? 최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 이사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환경미화팀 소속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전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입사한 지 6개월 된 평범한 인물입니다. 최태석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나라엘을 고장낸 것은 그의 지시였다. 로봇의 내부에 숨겨진 박진우 회장의 비밀 데이터 저장 장치를 회수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작전 자체는 성공했다. 그의 기술팀이 감쪽같이 칩을 빼내고 고장난 것처럼 위장해 놓았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누군가 수리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평범한 청소부가 그걸 수리했다 자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의아한 점이긴 합니다만 아마추어가 만지다 우연히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를 시설관리팀으로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신 듯합니다. 시설관리팀. 최태석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박진호는 여전히 사람을 믿는 어리석은 낭만주의자였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다. 그는 아주 작은 변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 김민준이라는 자, 뒷조사를 해봐. 과거 행적부터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그리고 조용히 붙어서 감시해. 누구와 연락하고 어디를 가는지 전부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강 이사가 물러나자 최태석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아니라 곧 자신의 발밑에 놓이게 될 거대한 왕국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돌멩이가 설령 하찮은 청소부라 할지라도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민주는 자신의 작고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하루 동안의 피로와 밤사이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굳은 몸을 이끌고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작은 칩을 꺼냈다. 가로 세로 2mm 정도의 검은색 마이크로칩.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확대경을 꺼내 칩을 비춰보았다. 표면에는 어떠한 제조사 로고나 시리얼 넘버도 없었다. 완벽한 비규격 부품.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만들었다는 증거였다. 그는 칩을 손가락 끝에 올려놓았다. 이 작은 물건이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다. 최첨단 로봇세의 정교한 파손, 박진우 회장의 기묘한 제안,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지 모를 위험까지.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칩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다. 여는 순간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이미 상자의 뚜껑에 손을 얹었다. 딸 유나의 병원비, 그리고 정체 모를 위협으로부터 딸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그에게 도망칠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생존을 위해 억눌러 왔던,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천재 엔지니어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승부사적 기질이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칩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과 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는 더 이상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는 진성타워 시설관리팀의 로고가 박힌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어젯밤의 긴장감은 그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남겼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단호하고 신중했다. 그의 새로운 사무실은 지하 3층에 위치한 거대한 중앙통제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이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호기심, 질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청소부 주제에 회장님 눈에 들어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했다는 식의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를 따랐다. 민주는 그런 것들에 일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특별 기술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없었다. 팀장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저 건물 전체에 설계 도면과 시스템 매뉴얼 뭉치를 던져주며 파악이나 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것은 민준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는 마치 가뭄의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자료를 흡수했다. 건물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 HVAC, 전력 공급망, 통신 회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시스템의 경로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진성타워는 점차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해체되고 재구성되었다. 그는 각 층의 CCTV 사각지대, 비상통로의 구조, 서버실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그의 생존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 다가올 싸움에 대비한 무기 비축이었다. 퇴근 후 그는 곧장 윤아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병원비를 수납할 수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하얀 시트 위에서 잠들어 있는 딸의 작은 모습이 보였다. 복잡한 의료기기들 사이에서 색색 평온하게 숨을 내쉬는 딸의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속 모든 소음이 잠잠해졌다. 윤아 아버님, 잠시 뵙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를 복도로 불러냈다. 윤아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시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박사님,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의사는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다시 한번 잠든 딸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병원을 나섰다. 그에게는 이제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그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하루의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감각은 팽팽하게 날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위화감을 느꼈다. 골목이 지나치게 조용했다. 항상 켜져 있던 옆집의 희미한 창문 불빛마저 꺼져 있었다. 그는 낡은 철문에 다가서서 열쇠를 꽂았다. 찰칵 하고 열리는 소리가 평소와 미세하게 달랐다. 누군가 만졌다는 직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의 기척을 살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경고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좁은 공간, 낡은 가구들. 그러나 그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들어왔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책의 각도가 1mm쯤 틀어져 있었고 싱크대에 놓인 컵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가 막 스위치를 켜려던 순간이었다. 그냥 들어오시죠, 김민준 씨. 어둠 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 두 남자의 희미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동네 건달이 아니었다. 말끔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에 위협적인 분위기 대신 잘 훈련된 절제미가 느껴졌다.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이었다.
불은 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문을 닫고 그들을 마주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김민준 씨가 뭘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새 직장은 마음에 드십니까? 회장님의 총애를 받는 기분은 어떤가요? 청소부에서 특별 기술직이라 정말 대단한 출세입니다. 그들은 그의 신상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액자 속에 있는 유나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따님이 아주 예쁘더군요. 병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는 잘 되어 가는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민준의 혈관 속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볼 일이 있으시면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는 피식 웃으며 액자를 내려놓았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듣자 하니 손재주가 아주 좋으시다고요. 며칠 전 회장님 따님의 장난감을 고치셨다고. 그러다 원래 그 자리에 없어야 할 작은 부품을 하나 발견하신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건 회사 자산입니다. 저희는 그저 조용히 그걸 회수하러 왔습니다. 쓸데없는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민주는 순진한 노동자의 역할을 계속했다. 그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부품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 그냥 빠진 기어 몇 개를 제자리에 끼웠을 뿐입니다. 대부분 플라스틱 조각들이던데요.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이봐요, 김민준 씨. 우린 당신이 뭘 숨겼는지 이미 알고 있어. 좋게 말할 때 내놓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하지만 리더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민준을 응시했다. 그는 민준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 목소리의 떨림, 호흡까지도. 하지만 민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은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돌려드렸을 겁니다. 고장난 장난감 부품을 제가 뭐하러 가지고 있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동안 민준을 꿰뚫어 볼 듯이 쳐다봤다. 하지만 그의 포커페이스에서 어떤 균열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믿어드리죠.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꼭 저희에게 먼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민준의 가슴 주머니에 명함 한 장을 찔러 넣었다. 아무런 이름이나 직책 없이 오직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다. 기억해두세요. 김민준 씨. 때로는 호기심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특히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두 남자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마침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곧장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로 다가갔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취미 삼아 부품을 모아 조립했던 고물이었다. 그는 라디오의 뒷면 패널을 열고 복잡한 회로 기판의 한가운데 다른 부품들 사이에 위장하여 숨겨두었던 작은 칩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협박은 그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작은 칩은 그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과 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박 회장의 연락을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두려움은 분노와 뒤섞여 차가운 결의로 벼려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었다. 이 위험한 게임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그는 이제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다. 민주는 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난밤에 침입자들이 남긴 서늘한 공기는 아침이 되어서도 민준의 옥탑방에서 가시지 않았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처럼 맑고 날카로워졌다. 두려움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그를 마비시키는 독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도망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숨는다면 그들은 더더욱 집요하게 그와 유나를 찾아낼 것이다. 길은 하나뿐이었다. 싸워서 이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손에 쥔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낡은 공구 상자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2G 폴더폰을 꺼냈다. 전원을 켜자 희미한 흑백 액정이 깜박이며 켜졌다. 이 구식 전화기는 그가 세상과 단절하며 과거를 묻어버렸을 때 유일하게 버리지 않은 과거와의 연결고리였다. 그는 주소록에서 먼지처럼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를 찾아냈다. 닥터 차민혁 박사. 한때는 그와 함께 대한민국 로봇공학의 미래를 이끌었던 천재 해커이자 데이터 보안 전문가였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그는 학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라면 이 정체불명의 칩을 분석해 줄 수 있을 터였다. 민주는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다. 모든 통신 기록은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는 폴더폰을 이용해 그와 차 박사가 과거의 암호처럼 사용하던 아주 오래된 온라인 포럼의 비공개 게시판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나이팅게일이 고장났는데 부품이 남는다. 그들만이 아는 긴급 접선 신호였다. 약속 시간은 바로 그날 저녁. 장소는 용산 전자상가의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한 폐업한 부품 가게 앞이었다. 민준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10분 넘게 주변을 배회하며 미행이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마침내 굳게 닫힌 가게의 셔터 옆 작은 쪽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들어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경계심이 가득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민주는 어두운 가게 안으로 몸을 들였다. 먼지와 녹슨 부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게 안쪽. 수많은 구형 모니터와 정체불명의 장비들로 둘러싸인 작업 공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 몇 년은 입은 듯한 낡은 티셔츠, 차림의 차민혁 박사였다. 대체 얼마 만이냐, 김민준, 죽은 줄 알았더니. 차 박사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반가움, 원망, 그리고 호기심. 오랜만이야. 형,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연락 못해서. 됐고, 나이팅게일은 또 뭐야? 네가 다시 그쪽 일에 손댈 리는 없을 테고.
무슨 사고 쳤냐? 민주는 긴 설명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칩을 꺼내 그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차 박사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칩을 집어들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현미경 렌즈로 칩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뭐야?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변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커스텀 분석 장비에 칩을 연결했다. 모니터 화면에 수많은 코드와 신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차 박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표면에 마킹이 전혀 없어. 비규격 커스텀 칩이야. 스캔 방지용 전자기 쉴드까지 코팅되어 있군. 보통 물건이 아닌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가게 안에는 타건 소리와 기계의 냉각팬 소리만이 가득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그가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다. 젠장. 그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었다. 민준아, 너 대체 어디에 발을 들인 거냐? 뭔데 그래, 형. 차 박사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구조도가 떠 있었다. 이건 그냥 저장 장치가 아니야. 군용 스펙의 하드웨어, 암호화 키야. 통칭 케르베로스 키라고 불리는 물건이다. 2중, 3중의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보안 장치가 걸려 있어. 이걸 풀려면 단순한 해킹 실력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특정인의 생체 정보나 2차 물리 토큰이 반드시 있어야만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기밀이나 그에 준하는 정보를 다룰 때나 쓰는 물건이라고. 대체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군용 스펙,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위험한 물건이었다. 어젯밤에 침입자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던 이유가 설명되었다. 고맙다. 형, 이 정도면 충분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차 박사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야, 그냥 가려고 이게 뭔지 알았으면 당장 갖다 버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저쪽에서 이게 없어진 걸 알았을 텐데. 아직도 네가 무사한 게 신기할 정도다. 그래서 더 도망칠 수 없어. 나한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어. 민준의 단호한 말에 차 박사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는 과거의 동료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착잡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진성타워로 돌아온 민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케르베로스키, 최태석 부회장이 이 정도의 물건을 사용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이나 기업 비리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음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음모의 칼날은 분명 박진우 회장을 향해 있을 터였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은 박진우 회장이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박 회장이 자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위협으로 간주하여 제거하려 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박을 해야만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회장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태석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다. 그는 시설관리팀 기술직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건물의 통신망 도면을 통해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와 집무실의 통신선이 지나가는 서비스 덕트를 찾아냈다. 늦은 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회장 집무실이 있는 70층의 서비스 구역으로 잠입했다. 그리고는 박 회장의 개인 집무실로 연결되는 내부 인터폰 회선에 아주 짧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장치를 연결했다. 음성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는 모스 부호를 이용해 짧은 디지털 신호를 보냈다. 누구도 해독할 수 없겠지만 박 회장이라면 그 의미를 알아볼 단 하나의 이미지. 부러진 나이팅게일의 기어. 그리고 그 아래에 시간과 장소를 뜻하는 숫자 몇 개를 덧붙였다.
오늘 밤 11시 처음 만났던 그 라운지에서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 회장이 나오느냐, 아니면 자신을 잡기 위해 보안팀을 보내느냐. 모든 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민주는 약속 장소인 70층 라운지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5분이 지났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실패인가? 역시 너무 무모한 도박이었나? 그가 막 자리를 뜨려던 순간 뒤쪽에 전용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박진우 회장이 경호원 하나 없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자네, 보통 담이 큰 게 아니군.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 이유가 뭔가 자네의 그 배짱이 자네 목을 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민준은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의 눈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 제 집에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어젯밤의 일을 설명했다. 2명의 남자, 그들의 정중하지만 살벌한 협박, 그리고 딸의 사진을 이용한 경고까지. 박 회장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들이 찾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로봇 새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원래 설계에는 없는 부품입니다. 박 회장은 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딸의 장난감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이유, 청소부가 그것을 고칠 수 있었던 기묘한 우연, 그리고 그 청소부에게 가해진 의문의 협박. 이 모든 것이 저 작은 칩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게 뭔가 군용 스펙의 하드웨어 암호화 키입니다. 케르베로스 키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군용 스펙이라는 단어에 박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는 최태석이 자신의 뒤에서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 라운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다시 평가하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임원보다도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위협의 본질과 그 위협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 남자의 가치를 동시에 깨달았다. 마침내 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민준 씨,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것 같군. 그는 더 이상 민준을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위험한 싸움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말하게, 자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 순간 거대한 재벌 총수와 이름 없는 기술자 사이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지고 있었다. 박진우 회장과의 비밀 동맹이 맺어진 바로 다음 날,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진성그룹의 모든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시설관리팀의 동료들에게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둔 사람이 되었다. 아무도 그의 행방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 거대한 조직 속에서 한 명의 미미한 직원이 사라지는 것은 물잔에 잉크 한 방울이 흩어지는 것과 같았다. 민주는 유령이 되었다. 그의 새로운 활동 무대는 진성타워 44층,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층에 마련되었다. 그곳은 20년 전 그룹의 창업주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VVIP 전용 프로토타입 쇼룸으로 설계되었지만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완벽하게 잊힌 공간이었다. 모든 공식 도면에서 삭제되었고 엘리베이터는 특수키 없이는 그 층에 서지 않았다. 박 회장이 그를 그곳으로 안내했을 때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가구들을 치우자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듯한 최첨단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슈퍼컴퓨터급의 병렬 처리, 서버, 군용 등급의 데이터 포렌식 스테이션,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소형 패러데이 케이지, 그리고 민준이 과거에 꿈에 그리던 모든 분석 장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이 최태석의 눈을 피해 몇 달에 걸쳐 비밀리에 준비한 전쟁 기지였다.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자네와 나, 단 둘뿐이네. 출입은 내 생체 정보와 자네의 홍채로만 가능하도록 설정해 두었어. 박 회장은 민준에게 보안 회선으로만 연결되는 특수 제작된 단말기를 건넸다. 이제부터 자네는 나의 눈이자 귀, 그리고 칼이 되어주게. 저 칩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든 그 실체를 밝혀내 최태석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하네. 그렇게 김민준, 유령 엔지니어의 첫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외부의 모든 추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작업 공간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리고 패러데이 케이지 안에 분석 장비를 설치하고 마침내 케르베로스 케어를 시스템에 연결했다. 해독 과정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험난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 해독 작업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방어하는 지능형 보안 시스템과의 두뇌 싸움이었다. 키는 외부의 스캔 신호를 감지할 때마다 내부 회로를 미세하게 변형시켜 분석을 교란했다. 잘못된 접근을 시도하자 강력한 데이터 파괴 루틴이 작동하려 하기도 했다. 민주는 밤낮을 잊었다. 식사는 박 회장이 비밀 통로를 통해 넣어주는 간단한 샌드위치로 해결했고, 잠은 작업실 한쪽의 낡은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데이터의 흐름과 암호화 알고리즘의 구조로 가득 찼다. 그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차민혁 박사의 말대로 이 키를 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열쇠가 필요했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다. 키의 내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키가 외부와 통신하려 할 때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신호 노이즈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무의미한 신호들 속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보였다. 그는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의 헤더 부분에서 반복되는 특정 문자열을 발견했다. 그것을 역으로 추적하자 그는 데이터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중 가장 보안 등급이 낮은 하나의 잠금을 푸는데 성공했다. 완전한 파일은 아니었다. 깨지고 손상된 데이터의 파편들이었다. 하지만 그 파편들만으로도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카리브해의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들, 진성그룹의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그 유령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이동 기록. 이것은 최태석 부회장이 수년에 걸쳐 구축한 거대한 비자금 제국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보다 더 불안한 단서도 있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 목록. 파일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생성 날짜와 수정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도 진행 중인 거대한 계획임이 틀림없었다. 그리스 신화 속 이카루스는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날개가 녹아 추락했다. 그 이름 자체가 불길한 야망을 암시하고 있었다. 민준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는 동안 최태석 부회장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에게 김민준의 실종은 풀리지 않는 찝찝함으로 남아있었다. 부품 회수에 실패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박진우 회장이 그를 시설관리팀으로 보냈다가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실장 강기택 이사를 다그치고 있었다. 아직도 그놈의 행방을 못 찾았나?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퇴사 처리된 이후에 모든 기록이 깨끗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병원에 입원한 딸 하나뿐인데 그쪽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다. 최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증발할 수는 없어. 분명 어딘가에 숨어서 쥐새끼 같은 짓을 하고 있을 거다.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부에 자신을 겨냥한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라진 청소부 김민준이 있다. 강 이사, 지금부터 회사 전체의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하게. 모든 직원의 출입 기록, 통신 기록, 네트워크 접속 로그를 24시간 감시해. 특히 과거 김민준과 접점이 있었던 인물들은 모조리 조사해. 그리고 최태석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이었다. 건물 전체의 모든 구역을 전수조사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창고, 폐쇄된 사무실, 서비스 공간까지 전부. 쥐새끼가 숨을 만한 구멍은 모조리 찾아내란 말이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강기택은 명령을 받들고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진성타워의 심장부인 중앙보안 통제실로 내려갔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건물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보안팀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조사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강기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물리적인 수색과 함께 건물의 모든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다. 그러다 그는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4층.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든 전력과 통신이 차단된 유령층. 하지만 건물 전체의 전력 사용량 로그를 분석하자 그 44층으로 아주 미미한 전력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노이즈로 처리하고 넘어갈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강기택의 매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에 전력 사용량 그래프를 띄웠다. 다른 모든 층의 그래프가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44층의 그래프만이 바닥에 붙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심전도 그래프에서 희미하게 살아나는 생명 신호 같았다. 강기택은 그 붉은 선을 확대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직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쥐새끼의 둥지를 찾아냈다. 같은 시각 44층의 비밀 연구실. 김민준은 마침내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더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진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는 충격적인 계획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태풍의 눈에 더 가까이 다가섰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태풍의 눈 바깥에서 성난 사냥꾼이 자신의 둥지를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기택 이사의 눈은 중앙보안 통제실의 거대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44층으로 향하는 미세한 전력선.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발자국이었다.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맹수는 사냥감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44층은 공식적으로 회장 직속 관할 구역이었다. 정식 절차 없이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최태석 부회장의 쿠데타 계획이 준비되기도 전에 섣불리 전쟁을 선포하는 꼴이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 둥지 안에 웅크리고 있는 쥐새끼의 정체를 확인할 확실한 증거. 그의 첫 번째 수는 감시였다. 그는 가장 신이 많은 기술팀 2명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43층과 45층의 환기구와 서비스 덕트 내부를 점검해야겠다. 노후화로 인한 균열이 의심된다. 그것은 표면적인 명령이었다. 실제 임무는 44층을 향해 초소형 광학 카메라와 음향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 케이블과 먼지 크기의 마이크로폰이 동원되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완벽한 스파이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평범한 쥐새끼가 아니었다. 44층의 유령 엔지니어. 김민주는 데이터만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를 거대한 거미줄처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연구실의 메인 시스템을 건물 전체의 센서 네트워크와 연결해 놓았다. 그의 모니터 한쪽 구석에는 전력, 공조, 통신, 압력 등 44층 주변의 모든 물리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작업에 몰두하던 민준의 눈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다. 44층으로 들어오는 환기구의 기압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또한 벽 너머 서비스 덕트 쪽에서 나노와트 엔다뷰 단위의 미약한 에너지 신호가 잡혔다. 일반적인 시스템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오류 범위 내의 노이즈였다. 하지만 민준이 직접 설계한 이상 신호 탐지 알고리즘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와즈구나. 그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방울이 흘렀다. 적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둥지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즉시 보안 단말기를 통해 박 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탐지 시작됨, 대응 개시. 바로 그때 그의 음향 센서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고주파 소음을 잡아냈다. 콘크리트 벽을 뚫기 위한 특수 드릴 소리였다. 그들은 광섬유 카메라를 삽입하기 위해 피노를 뚫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적이 알게 해서는 안 됐다. 그는 교란 작전을 폈다. 그는 건물 전력망 제어 시스템에 몰래 접속했다. 그리고는 44층으로 들어오는 예비 전력선에 과부하 신호를 보냈다. 아주 짧은 순간,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전력 서짓수르개였다. 건물 전체 시스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충격, 하지만 벽을 뚫고 들어오려던 민감한 광학 카메라의 회로는 그 순간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타버렸다. 보안 통제실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강기택은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기술팀의 당황한 보고를 들었다. 이사님, 갑자기 카메라 신호가 끊겼습니다. 장비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원인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마치 순간적인 전력 이상 같습니다. 재수없게 장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강기택의 미간이 좁혀졌다. 재수없는 우연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둥지 안의 쥐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꼬리를 자른 것이다. 그는 분노 대신 차가운 투지를 느꼈다. 상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신중했다. 민주는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적들을 혼란시키고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건물 전체의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했다. 그리고는 유령작업 지시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22층 서편, 수도관 누수 의심, 긴급 점검 요망. 58층 VIP 라운지, 전력 시스템 불안정, 즉시 출동. 모두 가짜 정보였다. 하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실제 긴급 상황처럼 보였다. 강기택의 보안팀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곳곳을 뛰어다녀야 했다. 그들이 헛걸음하는 동안 민주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진성타워 전체가 그들의 거대한 체스판이 되어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 기술적인 암투가 벌어지는 동안 지상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태석 부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박진우 회장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의 최측근 이사들을 교묘하게 구슬리고 실적 부진을 빌미로 박 회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장님, 최근의 경영 방식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이유 없이 보류되고 인사는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태석이 점잖지만 날카롭게 공격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가 수세에 몰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 짧은 메시지 알림이 떴다. 민준이 보낸 것이었다. 심이사 파나마 법인 자금 현지 파트너사 회계 장부 확인 요망. 박 회장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최태석의 편에 서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던 심 이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심, 이사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파나마 법인의 실적이 최근 좋지 않더군. 특히 현지 파트너사인 세레나 컨설팅의 회계 처리가 좀 불투명하다는 보고가 있던데 심 이사가 그쪽 담당이니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어. 필요하다면 본사 차원에서 특별 감사를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지. 그 순간 심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레나 컨설팅은 그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창구였다. 박 회장이 어떻게 그것을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꼬리를 내렸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태석은 순식간에 역전된 분위기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박 회장을 공격할 수 없었다. 박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총알 하나로 전세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정보원이자 전략가였다. 한편 계속되는 가짜 정보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강기택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미세한 탐지 작전은 실패했다.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추적은 역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머리를 쓸 수 없다면 몸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극단적이고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외벽 청소 장비를 준비시켜 오늘 밤 옥상에서 직접 내려간다. 그의 부하가 경악하며 물었다. 직접 말입니까? 44층은 외부에서 봐도 그냥 콘크리트 벽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가져간다. 내부의 전력 사용량을 감지했다면 반드시 열이 발생할 거다. 그놈의 정확한 위치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질 듯한 궂은 날씨 속에서 검은 작업복 차림의 강기택은 옥상에서 로프에 몸을 묶었다. 그는 한 마리의 거대한 박쥐처럼 바람이 몰아치는 빌딩의 외벽을 타고 44층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연구실에서 데이터 분석에 몰두하던 민준의 모니터에 또 다른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에는 외부 근접 센서였다. 건물 외벽에 무언가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놀라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은신처 창문 바로 바깥으로 빗줄기 속에서 천천히 하강하는 한 남자의 열화상 실루엣이었다. 사냥꾼은 이제 그의 문 앞까지, 아니 창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빗줄기 속에서 하강하는 검은 실루엣. 열화상 카메라에 붉은 렌즈가 마치 지옥의 사냥가의 눈처럼 번뜩이며 44층 외벽을 훑고 있었다. 김민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모든 장비가 내뿜는 열기는 아무리 벽이 두꺼워도 결국 외부로 새어나가게 되어 있었다. 이대로라면 놈들은 단열자의 뒤에 숨겨진 공간의 정확한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발각은 시간 문제였다. 그의 뇌가 초고속으로 회전했다. 물리적으로 열을 차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속여야 한다. 그는 즉시 건물 중앙 공조 시스템 HVAC 제어판으로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는 44층 구역으로 연결되는 예비 냉각제 라인을 찾아냈다. 평상시에는 서버실 과열 같은 비상사태에만 사용되는 극저온 질소 가스 라인이었다. 제발 매어 튀어다오. 그는 비상 밸브를 원격으로 강제 개방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가 44층 외벽과 내벽 사이의 단열 공간으로 흘러 들어갔다. 연구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열화상 카메라의 데이터를 해킹하여 훔쳐보고 있는 자신의 모니터를 주시했다. 외벽을 타고 내려오던 강기택은 자신의 카메라 화면에 나타난 광경에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희미한 열기를 내뿜던 벽의 한 부분이 갑자기 시퍼렇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벽 안에 생긴 것처럼 그 부분만 비정상적인 냉각지대로 나타났다. 열 신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게 대체 뭐지? 그의 헤드셋 너머로 기술팀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님, 데이터 오류 같습니다. 저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구조물 내부에 오래된 냉매 파이프가 파열된 것 같습니다. 강기택은 혀를 찼다. 낡아빠진 건물이 이 중요한 순간에 말썽을 부리는군. 그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그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옥상으로 복귀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강기택의 실루엣이 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급하게 냉각제 밸브를 잠갔다. 바닥에는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웠지만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너무나 아슬아슬한 위기였다. 적의 포위망은 이제 그의 턱 밑까지 조여왔다. 시간이 없었다. 위기감 속에서 그는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마지막 데이터 컨테이너에 다시 매달렸다. 그는 지난 며칠간 해독한 정보들을 조합해 최태석의 계획의 윤곽을 그려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기술 유출이 아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적대 관계인 중국의 헤이룽 헤이롱테크에 팔아넘기고 그 자금으로 외국계 벌처 펀드와 연합하여 진성그룹의 주식을 적대적으로 인수한 뒤 회사를 조각내어 팔아넘기려는 거대한 반역이었다. 박진우 회장을 몰아내는 것은 그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 즉 최태석과 헤이룽테크 간의 구체적인 계약서, 자금 세탁을 위한 계좌 목록, 그리고 공모자들의 명단이 담긴 핵심 파일은 케르베로스키의 가장 깊은 곳 마지막 성격에 봉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상대했던 그 어떤 암호화 체계와도 차원이 달랐다. 모든 공격은 무력화되었고 모든 우회로는 차단되었다.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요새처럼 그의 공격 패턴을 학습하고 방어벽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했다. 며칠 밤을 샌 끝에 민주는 마침내 그 철벽의 본질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는 절망했다. 그것은 정적인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열쇠, 즉 최태석 부회장 본인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다이내믹 바이오메트릭 락이었다.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단 2초 안에 그의 지문, 홍채 패턴, 그리고 특정 단어를 말할 때 성문 보이스 프린트, 주파수가 동시에 인증되어야만 했다. 최태석은 자기 자신을 열쇠로 삼아 누구도 열 수 없는 완벽한 금고를 만든 것이었다.
불가능하군. 보안 단말기 너머로 보고를 들은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부회장을 납치해서 협박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원격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최태석의 야망이 이제 곧 현실이 될 터였다. 그들이 손에 쥔 증거들은 아직 정황 증거에 불과했다.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 그를 침몰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바로 그때 박 회장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기회가 딱 한 번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화려한 행사 포스터가 떠 있었다. 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디너. 열흘 뒤 진성타워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창립 기념 행사일세.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지. 최태석도 당연히 참석할 거고. 그날은 모두의 경계가 조금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 민준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수많은 인파, 화려한 조명, 시끄러운 음악. 그것은 완벽한 연극 무대였다. 지문은 그가 사용하는 유리잔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가 연설을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고성능 마이크로 녹음하면 됩니다. 문제는 홍채입니다. 홍채를 스캔하려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고해상도 스캐너를 정면으로 비춰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장비를 자네가 만들 수 있겠나? 박 회장의 질문에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지워졌다. 소형화, 위장, 초고속, 스캔 기능, 데이터, 즉시 전송 모듈,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행사 스태프가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나 혹은 출입 보안을 위한 신형 스캐너처럼 위장한 장비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그 장비를 가지고 최 부회장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령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했다. 가장 위험한 적에 바로 코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박 회장은 결단을 내렸다. 존에, 자네가 장비를 만드는 동안 나는 무대를 준비하지.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자네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겠네. 그날 밤 자네는 내 손이고 발이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의 동맹은 굳건해졌다. 대화가 끝난 후 민주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 위험천만한 하이스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제작자이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할 현장 요원이었다. 그의 책상 위 디지털 태블릿에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의 세련된 장비. 그 안에는 지문 인식용 초음파 센서, 성문 분석용 빔포밍 마이크, 그리고 1초에 수천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고해상도 홍채 스캐너의 설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다른 모니터에는 갈라디너가 열릴 그랜드 볼룸의 설계도가 띄워져 있었다. CCTV의 위치, 경호원들의 예상 동선, 그리고 최태석 부회장의 지정석까지. 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디너. 모두에게는 축제의 밤이겠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디너는 그 명성에 걸맞게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진성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쏟아져 내리는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 찼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부드럽게 흐르는 오케스트라의 선율,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꿈결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최태석 부회장은 단연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었다. 그는 우아한 턱시도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눈빛에는 곧 왕좌에 오를 태자의 오만함과 야망이 숨김없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이 제국의 완벽한 지배자가 될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반면 박진우 회장은 무대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연륜의 위험이 서려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마치 한 시대의 끝자락에 선 늙은 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고요한 눈빛이 무대 전체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 거대한 연극의 총감독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는 사냥개가 있었다. 보안실장 강기택은 축제를 즐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한 눈으로 볼룸 전체를 샅샅이 훑었다. 44층의 미스터리한 열신호 이후 그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는 모든 직원, 모든 손님, 심지어 모든 장식품까지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감각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찾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마지막으로 유령이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민주는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이 특별히 만든 이벤트 기술 지원팀이라는 가짜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귀에는 무정이를 꽂고 허리에는 각종 공구를 찬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행사장 스태프였다. 그의 손에는 이번 임무의 핵심인 특수 제작 장비가 들려 있었다. 차세대 네트워크 신호 분석기로 위장한 그것은 최첨단 스캐너이자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기였다. 그는 두려웠지만 그의 심장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작전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박진우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의 연설은 진성그룹의 50년 역사를 회고하는 평범한 내용이었다. 연설이 끝날 무렵 그는 마치 즉흥적으로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진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태석 부회장께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잠시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 부회장, 잠시 무대 위로 올라오시지요. 최태석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으로 향했다. 스포트라이트를 즐길 기회였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야심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는 순간 볼룸 뒤편에 음향 통제실에 있던 민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가 미리 개조해둔 연단의 마이크는 최태석의 목소리를 완벽한 무손실 음원으로 포착했다. 민준의 노트북 화면에 그의 성문 주파수 그래프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첫 번째, 목표물 확보. 두 번째 목표는 지문이었다. 연설을 마친 최태석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위스키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그의 동선을 주시했다. 바로 그때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 눈짓으로 보낸 신호에 따라 한 웨이터가 최태석의 근처에서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다른 손님과 부딪혔다. 조심하게 작은 소란이 일었고 주변의 시선이 쏠렸다. 최태석은 잠시 인상을 찌푸리며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0.5초의 기회. 소란을 수습하는 스태프로 위장한 민준이 쟁반을 들고 그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다른 빈잔들을 치우는 척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최태석의 지문이 묻은 잔과 똑같이 생긴 깨끗한 잔을 바꿔치기 했다. 그의 손안에 들어온 잔은 특수 제작된 증거물 수집 봉투 안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두 번째, 목표물 확보.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렵고 위험한 홍채 스캔만이 남았다.
이것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정면 승부였다. 박 회장이 직접 움직였다. 그는 최태석과 그의 편에 서 있는 핵심 이사 중 한 명이 대화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 부회장, 프로젝트 이카루스에 대해 보고받은 게 있네. 내 등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스럽군.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코드네임이 나오자 최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니 자네가 가장 잘 알 텐데.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하지만 격렬한 대립이 시작되었다. 최태석의 모든 신경과 시선은 오직 박 회장에게만 고정되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이 그들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마치 그들의 언쟁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주변의 조명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손에 든 네트워크 분석기를 들어 올렸다. 주변의 신호 간섭을 체크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위장이었다. 그는 장비를 들어 최태석의 얼굴 근처를 스캔하는 척했다. 단 2초. 장비의 렌즈가 최태석의 분노에 찬 눈동자를 정확히 조준했다. 아주 희미한 삐빅 소리와 함께 렌즈 주변의 작은 LED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스캔 완료.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볼룸 반대편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강기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스캔 자체를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기술자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너무나 침착하고 목적성이 뚜렷했다. 단순한 장비 점검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자세와 집중력이 너무나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옆모습, 몇 주 전 CCTV에서 봤던 그 청소부의 실루엣과 겹쳐 보였다. 강기택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손목에 찬 통신기를 입에 대고 조용히 명령했다. 감마 구역의 기술자, 추적해라. 교전은 금지한다.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민주는 임무 완수의 희열을 느낄 틈도 없이 등골을 훑고 지나가는 한기를 느꼈다. 주변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덫이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예정된 퇴각로를 포기했다. 그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가장 가까운 스타프 온리라고 적힌 문으로 향했다. 그가 문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볼룸 전체에 보안 시스템에 조용한 비상경보가 울렸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총성이나 고함은 없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발소리. 무정이 너머로 들리는 짧은 명령들만이 진성타워의 거대한 미로 같은 서비스 복도를 채웠다. 민주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건물 설계도를 따라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적들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빨랐다. 마침내 그는 좁은 배관 복도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그의 앞은 굳게 닫힌 화물 엘리베이터 문이었고 등 뒤에서는 그를 포위해오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머리 위에는 낡은 환풍구 덮개가 있었다. 선택의 시간은 몇 초 남지 않았다.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복도 모퉁이를 돌아 그의 바로 뒤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발소리. 김민준에게는 1초의 시간도 없었다. 그는 허리에 찬 다용도 공구, 물티툴을 뽑아들어 환풍구 덮개에 나사를 미친 듯이 돌렸다. 금속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마침내 나사 하나가 풀리고 덮개가 덜컹거렸다. 그는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우악스럽게 덮개를 뜯어냈다. 저기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온 강기택의 부하들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민주는 그들이 달려오는 순간 어둡고 먼지 쌓인 환풍구 안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머릿속에 건물 설계돼 의지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등 뒤에서는 쇠부티를 밟는 소리와 거친 욕설이 메아리처럼 따라붙었다. 추격은 이제 거대한 빌딩의 혈관과도 같은 환풍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비좁고 갑갑한 공간, 폐를 찌르는 먼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가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그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가 되어 생존을 위해 꿈틀거리는 벌레와 같았다. 그는 거대한 팬이 돌아가는 중앙 분기점에 도착했다.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적들은 바로 밑까지 따라붙었다. 그는 다시 한번 교란 작전을 펴기로 했다. 그는 아까 뜯어낸 환풍구 덮개에 나사 하나를 꺼내 옆으로 뻗어나가는 다른 쪽 환풍구의 팬을 향해 힘껏 던졌다. 가까깡. 금속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팬의 날개가 부러지며 굉음을 냈다. 아래에서 추격하던 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젠장. 저쪽이다. 빨리 따라가.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동안 민주는 짧은 시간을 벌었다. 그는 본래 목표였던 44층으로 향하는 수직 통로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마침내 그는 44층의 연구실과 연결된 환풍구 배출구에 도착했다. 그는 덮개를 걷어차고 지친 몸을 바닥으로 굴렸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쉴 틈이 없었다. 강기택이 자신의 위치를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는 곧장 메인 콘솔로 달려가 목숨처럼 지켜낸 네트워크 분석기를 연결했다. 갈라디노에서 훔쳐낸 3가지 생체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지문 데이터 인증 완료. 성문 주파수 패턴 일치. 인증 완료. 홍채 정보 스캔 완료. 모니터 화면에 3개의 녹색 인증 완료 메시지가 떴다. 그는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최종 복호화 실행. 마치 거대한 성이 빗장이 풀리듯 케르베로스키어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진행 막대가 동시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노력, 모든 위험이 보상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진성타워의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갈라디노는 끝났지만 밤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박진우 회장과의 공개적인 대립에 격분한 최태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심야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명분은 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회장의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경영 판단에 대한 긴급 안건이었다.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한밤중에 소집된 이사들은 당혹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태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연출가처럼 회의를 주도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밤 갈래에서 보셨듯이 박진우 회장님은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박진우 회장의 회장직 해임 및 직무 정지를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최태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박진우 회장은 지치고 패배한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 연기를 하고 있었다. 민준에게 단 1분 1초의 시간이라도 더 벌어주기 위해.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반박하며 시간을 끌었다. 최 부회장, 이건 월권이야. 이사회 절차를 무시한 폭거라고. 폭거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회장님. 최태석은 박 회장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이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투표를 강행하려 했다. 그럼 박진우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태석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이 치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기술팀은 뭐 하는 거야? 최태석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러나 화면은 다시 켜졌다. 진성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나타난 것은 컴퓨터의 파일 디렉토리였다. 그리고 그 파일들의 이름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파나마 유령 법인 비자금 장부, 프로젝트 이카루스 클랜 적대적 M&A 계획서 최종본, 헤이룽 테크측 핵심 기술 매각 계약서 서명본, 44층 연구실에서 민주는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건물 전체 네트워크의 지배자가 되어 이사회 회의실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최태석이 수년에 걸쳐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두 번째 파일이 열렸다.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실체였다. 외국계 자본과 결탁해 회사를 집어삼키고 조각내어 팔아치우려던 그의 반역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한 몇몇 이사들의 이름도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이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일격이었다. 민주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최태석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진성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매국적인 계약서였다. 그리고 뒤이어 회의실 전체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걱정 마십시오. 박진우만 처리하면 진성은 제 손안에 들어옵니다. 그땐 약속대로 반도체 공장 라인 전체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최태석이 헤이룽 테크 측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태석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거대한 바벨탑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패배자처럼 앉아있던 박진우 회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지 않았다.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제압했다. 오늘 밤 투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해임안에 대한 투표는 아닐 겁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강기택의 보안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었다. 박 회장이 미리 손을 써둔 최후의 카드였다. 최태석 씨, 당신을 업무상 배임 및 해외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에 채워졌다. 끌려나가던 최태석의 눈이 박 회장의 눈과 마주쳤다. 박 회장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차갑고 씁쓸한 정의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다. 거인은 그렇게 무너졌다. 최태석 부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진성그룹의 왕자의 난, 내부 고발자에 의해 무너진 거탑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세상은 그룹의 2인자를 단 몇 분 만에 끌어내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엎은 미스터리한 유령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유령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폭풍의 중심에서 박진우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노련한 선장처럼 그룹의 방향키를 단단히 붙잡고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최태석의 쿠데타가 진압된 지 일주일 후 그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경영 설명회를 열었다. 그의 모습은 화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의 진성그룹 지사로 송출되었다. 그는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았다. 그는 그룹이 겪었던 뼈아픈 배신과
치부를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윤리 경영과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했다. 그의 진솔하고 힘있는 목소리는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마음을 다독였고 흩어진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었다. 최태석의 부패에 연루되었던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최태석의 충실한 사냥개였던 강기택 이사 역시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지휘 책임을 물어 조용히 그룹을 떠났다. 거대한 수술은 고통스러웠지만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환부는 마침내 도련해졌다. 같은 시각 김민주는 병원의 밝은 1인실에 있었다. 그의 딸 유나는 더 이상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아이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복잡한 의료기기들은 사라졌고 아이의 팔에 꽂혀있던 링거 주사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 받은 큰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기적입니다, 아버님. 담당 의사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최고의 의료팀과 최신 장비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유나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완전히 넘겼습니다. 꾸준히 재활 치료만 받는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을 겁니다. 민주는 잠든 딸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난 몇 년간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평범하고 따스한 순간을 지키기 위해 그 끔찍한 어둠 속을 헤쳐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박진우 회장의 부름을 받았다. 약속 장소는 44층의 비밀, 연구실이 아니었다. 진성타워의 가장 높은 곳,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회장 집무실이었다. 불과 몇 달 전, 그가 대걸레를 들고 조심스럽게 드나들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씨,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뿐만 아니라 진성그룹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을 걸세.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한 걸세. 박 회장은 집무실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로 그를 이끌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조직의 구성안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룹 내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네. 이름은 미래전략기술보안센터 1세. 우리의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오늘과 같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그 기술과 회사를 지켜낼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될 조직이지. 그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자네를 임명하고 싶네. 민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조용한 삶을 원했다. 더 이상 위험하고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과거의 평범했던 삶으로는 이제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변했고 그 자신도 변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써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있었네. 김민준 센터장, 이제 빛으로 나올 시간이야. 민준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한부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김민준은 더 이상 청소부도 유령 엔지니어도 아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리더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새로운 사무실과 연구실은 과거의 44층이 아닌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인재들로 가득 찬 공식적인 공간에 마련되었다.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던 몇몇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의 지시를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늦은 밤
민주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소부로서, 유령으로서 올려다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는 권력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딸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았고 스스로가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를 찾아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 보안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다. 사진 속에는 퇴원을 앞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아빠와 작은 딸이 손을 잡고 햇살 속을 걷고 있었다. 민준의 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거나 어둠 속에 숨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마침내 기나긴 밤을 끝내고 새로운 아침을 연 것이다.